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아젠다가 5편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번에 5편의 제목은 전체주의적인 접근, 족자카르타 원칙입니다. 먼저 이 제목을 저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족자카르타 원칙이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체주의란 말 그대로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거죠.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억압하고 개인을 수단화하는 그런 체제를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와 또 공동체의 유익 사이에 어떤 조화를 이루겠다고 노력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이고 독재와 관련이 있죠. 흔히들 독재하면 아마 히틀러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겠지만 공산당 독재, 중국이나 또 러시아 같은 그런 독재도 있고 또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한 독재 이런 개념들도 있죠. 이것이 모두 전체주의적인 체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인권이라는 이 선한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모든 것을 획일화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가 바로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현실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번 시간에는 오늘날 그 선한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이 다수 국민들에 대한 그 인권을 억압하고 있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런 억압과 탄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켜주는 국제 문서로서 족자카르타 원칙은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자카르타 원칙은 소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들이 2007년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라는 곳에 모여서 만든 원칙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의 실현을 위해서 만든 어떤 매뉴얼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는 젠더,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의 자유로운 선택을 포함한 총 29가지의 원칙이 있고요. 또 이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족자카르타 원칙 운동가 가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국제법적인 근거를 가진 어떤 원칙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국제인권법에 있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재해석하거나 또 추가적으로 발전시킨 것을 자기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에다가 그냥 발표를 한 겁니다. 대내외적으로 천명을 한 것이죠. 이 원칙은 다수의 권리나 어떤 시민적 자유를 대가로 성소수자들의 특권적인 지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성소수자 그룹이라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 공동체 내 개인의 자유를 현격히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족자카르타 원칙은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에 따라 결정되는 이 성 정체성의 전도 이론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인간 존재에게 주어진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 양성의 실체를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구체적인 원칙이 29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시간상 3가지 정도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비이성애적인 성행위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라. 정상적으로 받아라, 수용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관계에 대한 모든 도덕적인 판단은 차별이다. 그리고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와 같은 개인적인 기본권들은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련된 인권보다는 한 단계 아랫단에 있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나 양심, 종교 자유 때문에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거 그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그 성행위에 있어서 일체의 가치 판단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간이든 또 뭐 성인과 아이 간이든 뭐 어떤 숫자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과 성관계를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이것은 성적 취향이고 자신의 성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니까 다른 사람들 특히 사회가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의미를 변화하는 젠더를 가진 모든 부류의 사람들의 모임, 결합 이런 식으로 새롭게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새로운 가족이라는 정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족들에게 국가나 사회는
이전에는 전통적인 엄마, 아빠, 아이 이런 식으로 구성된 그 가족에게 제공하던 그런 사회의 모든 복지 혜택을 새로운 가족들에게도 다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게 돈 문제랑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되면 세금 공제상의 어떤 혜택이라든지 연금, 상속 이런 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혜택을 보는데 지금까지는 동성애자들이 이제 파트너로 살면 그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동성 결혼을 그렇게 원해서 그래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켜서 이제 드디어 그 모든 권리를 다 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입양권도 역시나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가족 이러면 일단 부모가 있고 아이가 있어야지 좀 온전한 그런 형태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나 또 여러 다른 형태의 가족들도 온전한 가족으로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또 보기에도 좋고 이렇게 하려면은 꼭 입양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성소수자들의 집회 결사의 특권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그 성소수자들의 집회나 결사의 자유를 위해서는 공공의 질서라든지 공중도덕 또 공중의 보건이나 안전 같은 것들에 의해 제한된다는 그런 규범을 철폐하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다수를 배려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어떠한 모임이든지 그것이 타인에게 해가 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올해도 벌써 4월부터 전국에서 퀴어 축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 퀴어 축제가 각 주요 도시를 좀 돌다가 6월에 서울에 와서 이제 대규모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퀴어 축제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노골적인 노출도 많고 또 우리가 보통 사람들로서는 입에 담기가 조금 험한 그런 내용의 피켓들이나 또 팜플렛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청광장에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갔던 젊은 부모님들이 너무 선정적이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 눈을 이렇게 막 가리고 이렇게 확 뛰어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뉴스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아마 이런 모습으로 행진을 했다면 서울시에서 수년간 이런 모임을 허용했을까요? 아마 경범죄로 잡혀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퀴어 축제에서만큼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허용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서는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족자카르타 원칙을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가, 제가 아까 족자카르타 원칙 운동가 가이드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주 좀 긴 내용이지만 몇 가지만 또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족자카르타 원칙이 국제법적인 권위와 정당성을 가졌다 혹은 기존의 국제법의 이 원칙에 부합한다 이런 이 이미지를 보이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이 족자카르타 원칙을 발표할 때 사실은 이 사적인 모임에서 이 인권운동가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원칙이었는데 발표는 제네바에 있는 UN 빌딩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언론들 다 모아놓고서. 그래서 마치 이 UN이 뭔가 후광을 쫙 비추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쇼를 한 그런 부분이 있었죠. 두 번째는 그 유럽의 인권재판소나 아니면 유럽 사법재판소 같은데 기획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가슴 아픈 스토리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 가슴 아픈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제 외면하지 못할 그런 스토리들을 발굴해서 이것들을 인권의 이름으로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 자신들의 권리를 점점 더 이제 확장해가는 그런 전략을 또 취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퀴어 축제라든지 또 미디어에서 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이런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허용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성행위 같은 것들을 자꾸만 수용할 수 있도록 대중들이 점점 무감각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교육에서 아이들에게 모든 형태의 성행위는 다 정상적이고 다 똑같은 가치를 지니는 평등한 거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라 이런 내용들이 이 운동가 가이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의 하나로 헌법에 명시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한 그 헌법 개정안을 보면은 그 11조에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쓱 읽으면 굉장히 내용이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게 성별 또는 장애 등 하는 이 등자입니다. 이 등자에 혹시나 앞으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차별 사유로 담을 수 있는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강을 막고 있는 댐에 아주 바늘구멍만한 그런 구멍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찮다고 내버려 두면 결국 그 구멍이 커져서 댐 전체를 무너뜨리듯이 인권의 이름으로 부도덕한 행동들을 하나씩 조금씩 용인하다 보면은 사회 전체의 어떤 성도덕이 무너지고 결국은 그 사회가 해체돼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새로운 지식을 하나 더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 지식을 삶에 어떻게 풀어나가고 적용해 나가야 될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정소영의 아젠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정도로 해두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